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ODA 톡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 강연자 센터장님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들 오늘 특강 이외에도 지금 이제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스킵을 하셨는데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간단한 거 네네. 하나는 제가 인트로덕션 프롤로그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베트남 초등학교 사례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2008년에 다시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음, 2001년에서 지어졌을 때와 2008년에 다시 갔더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이 됐고 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음. 있었는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일단 이 학교하고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다시 가가지고 뭘 해줬냐? 이 학교 40개를 개보수를 다시 해준다. 이거 사실 한 학교당 6천만 원 들어간 아주 조그만 학교거든요. 근데 2000년도, 2001년도 지은 학교를 2008년도에 가서 개보수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한번 지어지면 사실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의 규모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다시 개보수를 해줬다는 거죠. 현지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 현재 있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 어떤 학교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조금 잘 관리가 안 된 그런 학교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잘 활용되고 있었고, 다시 이 개보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더라. 이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베트남에다 해준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우리나라 5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이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도 1,000만 불 상당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00년도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코이카가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 하나에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요새 같으면 하지도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업이 38만 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데 이 개도국 정부 고위관리직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개발 경험 지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뭘 해달라고 그러냐. 새마을운동 시범서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에 우리 코이카 사무소장하고 당시 대사가 새마을운동을 베트남에 꼭 한번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제가 갔을 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어요. 근데 38만 불짜리 사업이에요. 전문가 한 명 왔습니다. 그 사람이 2개 마을 돌아다니면서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해서 강의하고 마을 지도자들 한국에 몇 명 보내서 한국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현장에서 마을 도로 개보수도 하고 화장실 부엌 개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혈관도 조그맣게 지어주고 그러고 하면 소득 증진 사업하기 위해서 양어장이나 찻잎 가공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소형 사업들, 소득 증진 사업들 이런 걸 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2008년도 다시 가가지고 그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부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지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마을이 베트남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또 부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해준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이 농촌이 가장 잘 산다고 그래요. 현릉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은 사실 이 농촌 개발 모델로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독 지도자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농촌 개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사업에 우리나라 71년 독태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전해 줘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71년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개도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현지에 이전하더라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 특성에 맞게, 그 나라 전통, 문화 양식에 맞게 테일러해서 맞춤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2000년도 12월 달에 오픈한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빈이라고 호치민 주석의 고향에 생가가 있어요. 호치민 주석 알죠? 베트남 국민들 국부로 생각하는 분이죠. 그분 생가가 있는 데가 응양성 빈이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근데 우리가 2000년도 12월 달에 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한배 산업기술학교라는 직업훈련 대학 3년제짜리, 그 당시 2년짜리인데 지금 3년제인데 그 대학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오픈해준 거예요. 그 당시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500만 불이면. 23년 전인데. 근데 처음에 나는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 이제 막 경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인근에 이 산업시설이 하나도 공장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인력들 양성해도 취직이 안 되면 이거는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나는 위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까지도 베트남 직업을 학교 중에 태산북도다? 여러분 태산북도라고 아세요? 가장 성공한 학교? 최고의 모델 학교가 된 겁니다. 베트남에 이 직업훈련을 하면은 첫 손으로 꼽는 학교가 바로 2000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오픈해준 한배 산업기술대학이에요.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100% 본인이 원하면 취직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졸업생 4,000명이 한국에 와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어요. 산업연수생으로 일한다는 게 뭐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 겁니다. 해외 취업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있다가 2008년도 가가지고 다시 빈이라는 도시를 2번 출장을 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상전벽해라고 아시나요? 응?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다는 게 상전벽해잖아요. 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게 도시가 바뀐 거는 현지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런 결과죠. 근데 이 한배 산업기술학교가 끼친 영향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도시에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명물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호치민 주석의 생가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한국에 지어준, 한국 정부가 지어준, 한국 국민이 지어준 한배 산업기술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베트남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근데 요소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조그만 사업들이 좀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작지만 그래도 조그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문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았잖아요. 128억 불 원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원조 찬밥 준 거지 자기들이 대단한 거 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만약에 원조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을 고통은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발전했겠죠. 근데 그 과정은 훨씬 길었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겪을 고통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 원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줄인 배를 채우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조그만 기여들이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그만 기여들이 그래도 이 베트남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다시 다녀오셨을 때 그 어떤 부분을 보고 오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번째 질문이 이라크 재건 과자. 지금 이걸 아마 저한테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라크 이 재건 과정에서 혹시 다른 공여국이나 공여기관과 협업했던 사례는 없었는지, 코이카가 물론 이제 잘했는데 혹시 코이카 단독이 아닌 협력 사례로 했던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도면은 코이카가 설립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우리나라 코이카 원조 예산이 한 4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네. 이 4천만 불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아파트 몇 채 지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 사실. 따져보면은.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6천만 불이면은 한 해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니까 코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라크를 사실 지원한 거죠. 그런 그 당시만 해도 코이카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라크 현지 상황이 서로 협업하고 하는 거는 거의 고려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한 데다가 그 당시에 이라크 상황이라는 것이 서로 많은 협의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일이 아니고 하여튼 일본을 대표하는 원조 기관 이름이 뭔가요? 자이카죠. 자이카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코이카처럼 바깥에 사무실을 설치한 나라도 코이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도 아니죠, 사실. 그 연합군에 소속된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인데 원조기관 사무소를 제대로 설치해놓고 일하는 데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협업한 건 아니고 도움을 받으러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한 경우는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라크를 전혀 모르고 간 거예요. 저 혼자 처음에는 갔었고 나중에 직원 2명이 왔다가 저보다 먼저 1년 뒤에 다 가고 저는 사실 혼자 있던 시간이 근 1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제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는 OD를 매니지먼트하는 일반 행정가예요. 일반 행정가. 그리고 이라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가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뭐 준비 하나 없이 제가 어떻게 나갔냐면은 일하고 있다가 바로 그 뒷날 나갔으니까 이라크 관련된 자료를 어디서 뽑았냐? 월드뱅크, UNDP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라크 관련 자료를 뽑아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프린트아웃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봤어요. 그게 이라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라크 현지 상황이 두려웠던 건 아니고 모르는 게 두려웠었어요. 모르는 게 두려웠어요. 이라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특히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하라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건 익숙한 일이니까. 근데 뜬금없이 연합군 임시행정처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모르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내 주변에서도 전문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연합군 임시행정처에 있는 USAID 거기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내가 이제 부탁하고 찾아가서 협조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것이 그 자기들 열심히 하여튼 몇 개월 동안 조사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인데 얘기하면 금방 CD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코이카 그리고 외교부 이런 데 보내면서 큰 도움이 됐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이라크 관련된 자료들이 잘 전달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나중에 외교부 직원이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업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데서도 많은 원조를 약속은 했지만 2003년도, 4년도, 5년도 이런 시기에는 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요. 프로젝트를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부에다가 뭐 5천만 불짜리 무슨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사인을 합니다. 사인. 서로 정부 간 협력에 관련된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송금을 하면 자기네 예산 시스템에 따라서 집행을 한 거고 그 대신 쓰는 거는 치안이 좀 안정된 뒤에 사정을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택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협업을 했으면 이라크 사람들한테 훨씬 좋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 근데 조금은 지나면서 아마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같은 데도 사실 월드뱅크하고 UNDP 이런 데에서 매달 정기적인 회합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코이카는 굉장히 중요한 원조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해서 항상 협의를 하면서 협업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라크에서도 지금은 그런 식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를 열어주신 그 초청 연수 사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신 경험을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우리 오늘 참석해 준 그 청중분들하고 혹시 지금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제가 1라운드 우리 지금 참석해 준 청중분들께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육헌 센터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되고 어떤 진로라든지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특권이 뭐냐면 지르는 게 특권이에요. 지르는 게. 이만큼만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소개 간단히 하고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자꾸 미소를 짓던데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나도 앉아있는데. 그 이재겸이라고 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확실히 그 뭔가 현장 경험의 대부라는 칭호가 떠오르듯이 현장 경험의 이야기를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 그런데 그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코이카나 내지는 관련 분야 진출에 큰 뜻을 갖고 있는데 좀 지녀야 될 마인드나 뭐 내지는 그냥 자유롭게 학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소원이 제가 2013년도에 이 국제개발협력과 ODA라는 과목을 개설하면서 정말 갖고 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에서도 코이카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제가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말 큰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뤘다는 거죠. 지금 코이카에 지금 전북대 출신만 6명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올해인가 작년 올해에 40명 뽑았는데 4명이 전북대 학생.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 들어와가지고 직무연수 봤는데 제가 또 강사로 가서 이 학생들한테 코이카 직원으로서의 업무 자세, 코이카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들려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워요, 다. 다 어려워요. 특히 난 여러분들 여기 3년 있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잘 안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너무 꿈을 좀 작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코이카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정말 들어가기 쉬운 데가 코이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센터장을 할 때 웬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해서 당장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3학년짜리 여학생이에요. 근데 코이카를 시험 봐가지고 1차로 붙었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근데 5대2가 뭔지도 몰라. 3학년 학생인데 5대2가 뭔지도 모르고 공고가 뜬 걸 보고 그냥 시험 삼아 그냥 홈페이지 좀 잠깐 들여다보고 가서 시험 본 거예요. 근데 1차는 패스하더라는 거죠. 1차 패스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 5대에서 조금만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철학이 정립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는 너무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아니 5대2 5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붙겠어요. 필기는 붙었겠지만.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공기관들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이 조그만 기업들 전북에 있는 1명, 2명 뽑는데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 큰 기관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5대2는 우리 교수님한테 강의만 잘 들어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만 여러분들이 5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관과 철학은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치관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얘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 못하면은 임팩트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영어 못하고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니까 영어만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돼 있으면은 이 코이카 준비하는 거 내가 보기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부하는 양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걸음 안 내디디면 아무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뛰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한 걸음만 뛰면은 그 다음 걸음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준비하면 다 된다. 또 아까도 누구 저기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선발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이 앞에 앉아서 면접위원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쪽집게처럼 진짜 뭐 천하의 인재를 뽑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불완전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정이 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않으면 좋겠다. 다만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 좀 잘 쓰세요. 글. 여러분들 저기 공개관 같은 데 시험 보면 거의 대부분 논술 시험 볼 텐데 그 발로 써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내가 옛날에 저기 그 뭐 코이카
신입직원 시험 보는데 무슨 논술 시험 채점을 하고 그래가지고 채점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논술 시험 보는데 무슨 용지라고 그러죠? A3 아니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이거. B4 이만한 큰 거. 이거 6장 두 꼭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꼭지당 3장씩 6장, 한 사람 6장을 쓰더라고. 그걸 50명만 묶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거를 박스로 2박스를 보냈더라고요, 이거를. 그걸 채점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글씨라도 좀 잘 쓰면 읽기라도 쉽지. 이건 암호해도.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썼는데 그 암호해독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읽고 버리면 되겠어요? 정말 꼼꼼하게 내가 읽었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근데 놀랍게도 글씨가 개판일수록 내용은 또 좋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내용도 좋은데 글씨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고시 요새는 없어졌나? 요즘도 보기는. 우리 어렸을 때 고시 보는 사람들은 보물처럼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파카 만년필입니다. 그때는 만년필하면 파카였어요, 파카. 근데 그냥 만년필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실로 다 감았어요. 실에다가 풀을 먹여서 그걸 여기다 감은 거예요, 감았어. 왜 감았을까요, 이거? 그 당시 고시는 3일 동안 봐요, 3일 동안. 3일 동안 봐. 이걸로 쓰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니 쓸 건 많지. 얼마나 땀나겠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실에다 풀 먹여가지고 파카 만년필 감았다니까. 보물처럼 갖고 다녔어요. 길을 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써줄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정말 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준비를 한다면은 글씨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글씨 연습도. 다른 사람 정말 좋은 글씨로 2줄 쓰고 한 칸 띄고 또 2줄 쓰고 해가지고 정말 알아보기 이렇게 쉽게 쓰면은 채점한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거기다가 내용까지 좋아. 근데 또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채점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2명인가 3명인가 2명, 옛날에 2명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이 교수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90점 줬는데 이 교수님은 50점 줄 수도 있어요. 왜? 다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게. 보는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과격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곤란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데 이렇게 빠지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은 원조가 오히려 해롭다, 사일런트 킬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에? 특히 예로 들면서 모기장을 원조를 해주니까 모기장 만드는 기업들이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완전 뿅 가는 거 같아요. 이런 얘기 써도 됩니까? 아니,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건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격한 그런 사례일수록 사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무조건 원조는 나쁜 거고 모기장 만드는 아프리카 회사를 다 망한다. 근데 여러분들 모기장 만드는 이 회사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꼭 사실인가요? 그 외에 다른 사실들은 없나요? 아프리카 모기장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길래 모기장 줬다고 모기장 회사가 망해요. 또 설사 모기장은 망해도 모기장 지금 급한 상황에서 원조를 해주면 죽는 사람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아주 일부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고 과격한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경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정말 그런 가치관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3시간 가까이 그 연사님의 센터장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는데 오늘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낙이야 말 권총과 족구란 이 책의 저자 특강 원포인트 특강뿐만 아니라 앞서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1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슈픽 생과 함께라는 그 프로그램을 녹화를 마치셨고 11월 24일 일요일 날 반영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홍석천, 유상민, 죄송합니다. 연예는 잘 몰라서 지금. 슈카, 네. 유빈.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녹화했던 그 현장 사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제가 이 제목이 대외 원조 1세대 ODA 현장 이야기라서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외 원조 1세대라는 그 호칭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 교두보를 만들어주셨던 분, 첫 번째 이제 시도를 해주셨던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의 초대 센터장님을 맡아주셔서 모든 곳, 가시는 곳 모든 곳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